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조간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현대차 그룹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죠. 정의선호, 고객 인류 미래 나눔, 사륜 장착했다. 현대차 그룹 새 회장의 취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혁신 비전 4개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미래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 주대했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옵티머스.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의혹. 수사팀 검사 18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을 했죠. 늘리라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얘기가 돼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검찰 안팎, 기존 2배 규모, 전례가 없다. 윤석열 총장, 초동 수사 잘 됐어야. 이런 우려를 나타냈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또 요양병원, 지역사회 집단 감염 패턴 못 끊었다.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조마조마하면서 매일 확진자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감염이 생긴 겁니다. 환자, 직원들 50명이 넘는 확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사망한 뒤 판정을 받았다. 첫 감염자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원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건물 전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격리가 돼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국은요, 수도권 병원 노인시설 이용 그리고 종사자 16만 명 선제적 전수 검사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국방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일 미국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인데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양을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된 겁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집단 안보 기여를, 이른바 쿼드 있죠, 쿼드. 우리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동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또 한 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자체도 취소가 됐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감에 나올까? 물음표입니다. 지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임대차법 부메랑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이 될 때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몇 가지 우려되는 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임대차법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온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우려를 본인이 그대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연일까?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어떤 자리 이동 조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3번이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 자부심. 여당 지도부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국가적 자부심을 얘기를 했어요. BTS와 관련해서입니다. 좀 적지 않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뭐 연일 기사가 나오고요. 신문마다 그 신문인만 취재를 한 내용들이 일면에 실리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전체적으로 어제 모든 신문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옵티머스 그리고 라임 침묵을 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사 적극 협조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옵티머스 검찰 수사팀 강화됐고요. 그리고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도 됩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확대다. 그리고 출입 기록 공개 거부했던 청와대 어제 대통령 지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청 때 제출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 CCTV 영상 제공 거부했다. 어제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많이 좀 실렸죠. 그 보도 후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 협조하라. 이런 지시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나오니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후 청와대는 출입 기록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뭐 굉장히 좀 사안들이 여러 갈래로 지금 뭔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하고 합니다만 역시 핵심 인물, 뭔가를 알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핵심 인물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를 했던 이모 전 행정관입니다. 지금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CG 화면입니다. 네, 내용이 좀 늦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모 변호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입니다. 지금 저 청와대 떠났죠. 여기 보면 몇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사회이사 활동, 그리고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동시에 좀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감에 증인으로. 그러나 본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출석을 할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출석은 당연히 해야죠. 지금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본인 남편이 그 윤모 변호사가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예. 그 옵티머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본인 이 행정관도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 그 옵티머스 주식을 10만 주를 차명 보유하고 있고 또 옵티머스에 투자한 회사 자회사에 사회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출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본인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 또 나와서
그 솔직히 얘기할까? 어. 나와서 또 책임 회피하고 변명하고 아. 이럴 안 나올 가능성도 많고 예. 나와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 특별수사본부나 이런 걸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예. 그렇게 해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가야지 국정감사도 어느 정도 뭐 의혹 해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나와도 엄청나게 나 이런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옵티머스하고 라임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거든요. 예. 그러나 공통점이 첫째 청와대 행정관이 다 등장해요.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예. 두 번째는 주범들이 다 해외로 튀었어요. 수사 시작하자마자 다 튀었어요. 예. 지금 벌써 5, 6개월 다 됐는데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진퇴양난에 좀 빠졌죠. 그리고 금융당국,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가 또 무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예. 1층까지 가서 접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아직 뭐 핵심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글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엿보여서 예. 자칫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모 전 행정과 관련된 이 준비된 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내용 지금 정무위 국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여야 합의를 통합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구속된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대표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구속이 된 인물이 있는데 이 이모 전 행정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정근택 전 부위원장, 여당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위에 이제 금감원 국정감사가 23일인데요. 아마 예. 거기에 아마 출석을 합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뭐 지금 말씀처럼 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이제 두 분이 아마 윤모 씨와 이모 씨가 이제 부부 사이고 아마 예. 연수원 동기로 알고 있어요. 2012년에 아마 변호사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여권이라든지 청와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게 맞는데 아마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고 예. 내가 뭐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에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국정감사 기억하시겠지만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합의를 했다는 의미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면 돌파. 아까 잠깐 뭐 신문대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또는 뭔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분 윤모하고 지금 이모 부부 그 변호사들이 보니까 뭐 당하고의 어쨌든 관계나 그동안 보니까 아마 뭐 지금 뭐 국정원 사태 때 뭐 변호했다 이런 거 말고는 예. 당에서 뭐 많은 활동을 하거나 이랬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제가 보니까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당의 핵심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고위직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의 어떤 판단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증인 출석도 뭐 합의되지 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제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뭐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기사 중에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 부분입니다. 자, 이모 전 행정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중석 전 최고위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지금 야당 쪽도 굉장히 좀 주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여기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약간 의혹 제기예요 지금. 우선 지난해 10월이면요 한창 어떤 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냐면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예. 난리가 났을 때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 중에서 그때 임용된 이제 그 행정관이 그런 부분을 검증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사건 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일반적인 정권에서 그냥 뭐 뇌물수수 사건 이렇게 불러지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됐던 거는 어떻게 이 최순실 씨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국정에 박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보니까 뭐 CF 감독도 있고 가방 팔던 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농락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게 된 건데 예. 저는 당장 옵티머스라는 어떤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그 투자 운용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와 관련된 이사진의 어쨌든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것도 민정수석실이라 그러면은 국가 전반에 이제 사무에 대해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데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아까 말했던 어떤 인사 검증을 뚫고 그리고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의혹이고 또 이거 가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왜 현 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에는 왜 자기 돈으로 복사기를 안 하고 여기 관계사가 복사기 요금을 대납한 정황이 있는가? 아, 그 복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합기라고 그러니까요. 부리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모이면요. 소위 저희가 이제 고구마 줄기라고 하죠. 하나씩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등장하지 이런 것들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얼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석해가지고 세세히 답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뭐 여당 측에서 여론의 압박 때문에 결국은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은 그럼 예. 나오게 하려는 진짜 노력을 이제 할 것이냐.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무감사위원 됐던 것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당과 관계가 있는 인사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또 나중에 본인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 보기에 오히려 방어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오라고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거죠.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국감장에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겠죠. 그중에 한 부분도 아마 이 질문일 겁니다. 청와대 근무를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마 출석하게 되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당 내부에서 뭐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기사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당 양양자 최고위원이죠. 펀드 사기 발본색원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연루자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사가는 만큼 이 얘기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만은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 당에서 이 펀드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박수환 교수님. 네. 또 당에서 연루된 사람이 나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글쎄요, 굉장히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 때입니다, 지금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정경유착 그러면은 대기업과 정치인의 결탁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경유착의 상위고리고요. 정경유착의 하위고리를 보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5공화국의 장영자 이철희 사건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마다 이 투자 사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소위 레임덕이나 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계기점이 되는 것들이 이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권력이나 또는 여당의 권력자가 결탁돼 있다. 이럴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 정권의 이제 소위 붕괴로 이어지는 사안들이 많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아까 이제 그 이모 전 행정관 청와대에 들어가던 계기라든지 당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 여기에 누가 밀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밀어준 거라면 이 부분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예. 그동안에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도덕성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번 문제마저도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흠결이 나온다면 예.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정말 치명타를 가게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전 사건과는 다르다. 이전 사건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반발이 소위 신상털기가 있었다면 예.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5공학부터 시작되는 소위 투자 사기 사건, 대형 투자 사기 사건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임계점이 달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청와대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통을 포함한 검사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채택이 있었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당시에 뭐가 진행이
됐었던 것인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내용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인물은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자승자박 홍남기다. 자승자박이다. 그러면 자승자박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덫 같은 걸 놨는데 스스로 걸렸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지금요. 전세에서 쫓겨나고 본인 집은 못 팔고. 이게 지금 임대차법 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마포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게 임대차법 시행되는데 계약을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나가서 지금 전세 그 금액으로 주변에 다른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금액도 다 올랐고요.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난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요, 본인이 소유한 집이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팔기로 계약을 최근에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전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이자 임대인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계약 갱신권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 있겠다고, 전세로.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집은 매도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 갱신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집을 계약을 통해서 사신 분은 대출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대차 3법 최대 피해자된 경제부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됐죠. 다음 기사는요,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또 소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는 이런 일까지 보인다. 이사비 3천만 원 달라는 세입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는 게 이게 뭐 도와주는 거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사비 주세요. 그리고 요새 또 전세 물건, 전세집이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보려면 5만 원 내라는 집주인.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전문가들, 늘어나는 전세 갈등, 결국 피해보는 건 실수요자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홍남기 부총리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 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이거 개정된 임대차법이죠.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적된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된 사례가 홍남기 부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금 다 등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상황 뭐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 미니 시리즈라고 생각하면은 이 예. 등장인물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홍남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 자기도 집 팔고 전세 살면서 전세 더 살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 나쁜 사람 없고, 전세금 지금 마포에 전세금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도 자기 주입 지분이 그렇죠. 들어와서 집주인으로서 할 수 나쁜 있는 사람 권한을 아니에요. 행사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의왕집을 팔았는데 예. 지금 의왕집에 세 사는 사람이 나 좀 더 살겠다. 그렇죠. 그것도 법이 보장하는 그것도 거예요. 권한 행사를 한 거고요. 등장인물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인 드라마는 이 비극으로 가고 있어요. 블랙 코미디로. 왜 그러겠어요? 홍랑기법에 당한 홍랑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을 무시한 법을 급작스럽게 작전하듯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홍랑기 무능 플러스 미필적 고의. 무능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될지는 몰랐기에 무능하고 예. 또 미필적 고의. 왜 참새 잡는데 옆에 사람 있는데 그냥 총 쏘는 포수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쏘는 거잖아요. 자기는 참새 잡으려고 쐈지만 그게 예. 미필적 고의잖아요. 지금 이 정도 부작용을 예측 못했냔 말이에요. 저도 많이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인데 애써서 눈을 감은 거죠. 예? 왜 청와대나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반은 무능하고 반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세는 한 사람이 얻어서 또 이사 가고 쭉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게 한쪽이 갑자기 4년으로 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취지는 좋죠. 예? 2년에 4년으로 하고 5% 이상 못 올리고 예. 신고하고 다 좋은데 그 현실을 좀 감안하지 않은 거를 무리하게 저렇게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전세가 집값보다 저는 더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가 이게 적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제 월세가 또 오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전망해서 죄송한데 예. 저 경제기자 한 30년 하고 부동산 데스크도 하고 기자도 해서 이 예. 느낌은 좀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서울이 한 5% 되는데 이거 2.5%로 낮췄거든요. 이번에 반으로 낮춘 거예요. 예. 금리를 2.5 낮추면은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반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 절반이 50%라면은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부담까지 만약에 집주인이 거다가 전가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전세는 구하기도 어렵고 거의 아마 사라질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집 짓기 시작해도 3, 4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 예. 이게 좀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동산발 저는 경제 위기도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무슨 전세 물건이 없다, 집이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박장한 교수님,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지금. 양갈래 어려움입니다. 이거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산 국민들 예. 다 부동산 정책 믿고 있다가 엄청난 지금 아파트 이제 쳐다도 못 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파트값 오르는 것만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바보 된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믿은 사람만 바보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말한 사람도 바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이 정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는 이런 말 그대로 정책 신뢰의 붕괴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완전한 엄청난 불신을 더 쌓아가고 있다. 그렇죠. 아니 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얘기했던 부작용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비슷한 게 최저임금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도 그렇고 원칙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요. 예. 전월세도 기간 연장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다 동의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국민들의 동의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시작하는 것과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이 부작용의 완화 작용은 굉장히 틀렸어요. 이미 그런 부작용 문제가 최저임금에서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나타났고 많은 점에서 나타났는데 예. 이거 전월세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으라는 거 누구나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 시기라든지 또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작용을 고려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데 예.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뻔히 예상되는 수에 앞에 경류가 있는데 거기에 빨려든 거죠. 그러니까 박상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그 정책을 서둘렀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맞지만 예. 그 방향을 갖다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론과 국민의 탄탄한 지지 속에서 가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서급하게 가다가 부작용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몇 번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두 번, 네. 드릴게요. 뭐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도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예. 집주인은 들어온다 그러고 근데 예. 예전에 보면은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오. 전세제도가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집은 따로 있고 전세집을 날짜를 맞춰서 이사 가는 상황인데 지금 제도는 어찌 보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죠. 예. 딱딱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실거주하는 집을 소유해라. 그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으면 나중에 월세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몇 달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거주하는 목적에 실거주 목적에 자기 집을 가져라라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좀 그러면은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은 전세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모두 실거주를 자기가 하는데 거주하는데 설명을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실제로 거주하는데 소유를 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다른 목적에서는 사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소유를 안 하고 거주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긴 하지만 예.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경제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전세 제도가 경제 위기를 막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전세값 밑으로 떨어지면 예. 집주인도 문제지만 은행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라 그러면 이게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문제예요. 옛날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우리 IMF 때처럼. 근데 예. 지금 시중 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은 금방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치는 시중의 어떤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서 저는 뭐 이 부동산 가격이 금방 꺼질 거라 보지는 않고 예. 또 전세 제도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크게 없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권장하려고 하면은 당장 정책 전환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본인이 자산 가치의 의미도 부여해가지고 집을 한 채 사놓거나 그런 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되면서 예. 내 집 세 주고 예. 예를 들어 내가 애들 키우는 시기에는 어디 학군이 좋으니까 어디가 전세 그렇죠. 살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럼 지역에 이거를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이동할 많이 수 있게 있죠. 되어 있는 게 전세 제도의 장점인데 사실 거기서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완화해야죠. 사실상 폐지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저쪽으로 거주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예. 집을 팔고 가서 사는 비용이 적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세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예. 정부에서 지금 뭐 모든 세금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낮춘 세금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장벽을 만들었다 싶은 거고 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이렇게 부동산 일을 우리가 추적해서 따질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본인이 예. 마포구 염리동에서 이제 거주할 만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이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게 쫓겨나면요 광역버스 탑니다 이제 보면은. 예, 홍남기 부총리도 광화문까지 타고 오시면 돼요 광역버스 지금 타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 밖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부 다 새 집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또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남양주 살고 양주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국민들 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광역버스 타고 오시면서 라디오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려움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내용이 좀 전문가에 따라 좀 갈리긴 합니다. 전세 시장 안정 2025년은 돼야 이게 될 거다. 그때나 돼야 이거 가라앉는다. 그런데 좀 빨리 보는 시각도 있어요. 보유 양도세 오르는 내년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은 가장 빠른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물도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집주인들 4년 임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4년 임대로 가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전세값을 전세인을 세입자를 받을 때 높게 부른다는 거죠. 부동산 안정화에서 나오는 부작용,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때 나아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약간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부동산 정책할 때 항상 나옵니다. 수요를 줘야 될 것이냐, 공급을
풀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다시 또 공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집은요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항상 걸립니다. 시간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을 보시죠.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당회의에서 BTS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중국과 관련된 얘기로 들리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BTS 비난에 신동근 최고위원 민족적 자부심 건드리면 문제로 비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적 자부심은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김연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 BTS 중국이 BTS를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있는데 왜 현 정부는 가만히 있는가? BTS를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칭찬했었는데 왜 이럴 때는 침묵하냐? 곤란하니 침묵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동근 최고위원이 다시 비판을 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논란이 됐었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 최고위원 중국 자부심 건드렸다. BTS 탓인가? 탓을 하는 건가? 정확하게는요. 뭐 중국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뭐 민족적 자부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 대응이 상식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뭔가 민족적 자부심을 자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자, 그럼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동북아의 근현대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식민 지배와 독립투쟁, 이념과 갈등,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같이 지역 차원의 국가 간 연합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적 감수성이 앞서기 십상입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곤 했습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 나라 시민사회의 자정과 억제에 맡겨놓거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면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 민간이 뭐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좀 뭐 지켜보는 게 상식이다. 이런 설명인데 그 앞부분에 뭐 BTS 얘기를 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BTS의 경우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자,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신동근 최고위원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 대목이 있어요. 이쪽입니다. 자,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TS 발언에 대해 저희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해명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현근택 전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실리주의 외교나 아니면 조용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시끄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일본이 먼저 우리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 보십시오. 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시면서까지 쥐소미아 협정 폐기하겠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쥐소미아 협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달에 자동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만약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대통령의 발언, 그거 완전 우리 솔직히 젊은 사람들 방구석 여포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말만 앞섰던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족적 자부심, 주어가 빠졌다 해서 주어 없음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민주당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사실상 편을 들고 이런 행동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지도 봐야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 예술인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이제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떳떳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디즈니에서 원래 애니메이션 중에 뮬란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그 만화로 나왔을 시절에 굉장히 흥행했었거든요. 그렇죠. 스토리라인도 좋고 했는데 이번에 실사 영화로 뮬란을 만들면서 중국 측 시사회를 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내용을 톤 다운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안에 있는 중국이 불편할 만한 요소를 다 삭제하고 나니까 뮬란이라는 실사 영화가 전에 만들었던 알라딘이나 라이온킹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망했어요. 예. 그리고 그 주연 배우였던 이제 유혁비가 예. 사실 홍콩에 대해 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완벽하게 서방 세계나 이런 곳에서 거의 비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상을 봤을 때 전 세계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은 결국 이런 중국의 일방 독재적인 이런 생각에 대해 가지고 예. 문화 영역까지 진입하는 거를 참 안 좋게 보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여기서 중국 눈치를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트렌드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뭐 자주국가임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 다를 바가 없죠.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동근 최고위원의 그 발언 부분을 좀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BTS가 떠오르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여기 앞에는 왠지 중국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국전쟁 6.25와 관련돼서 중국이 상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뭔가 하는 거는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거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략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침략전쟁을 도운 게 중국.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했다 보니까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근택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마 중국을 바라보면서요. 아마 중국의 특히 언론, 그러니까 뭐 일단 독재 국가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뭐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거의 예. 뭐 정부 지침, 뭐 정부라기보다는 공단 당의 지침 따라가고. 저는 아마 중국 네티즌들이 이번에 뭐 발끈한 것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그걸 이해할 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6.25 때 적으로 싸운 상대 국가거든요. 예. 어쨌든 말씀처럼 북한이 침략이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도와준 거를 뭐 본인들이 굉장히 영웅이라 하지만 저희 적군으로 싸운 입장에서 그분들을 둔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예. 저는 김연아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왜 청와대라든지 당에선 조용하고 있느냐 이걸 어찌 보면 정치화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을 대할 때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이나 언론의 반응이 거의 어찌 보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도 끼리 맞대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 신동훈 의원이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 이런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거 그분을 둔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가기보다는 시민사회 자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된다.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여론 조성이라든지 다양히 될 거라고 보고 중국이 이런 공산당 아니면 그거에 지위를 받는 언론 그게 또 영향을 받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예. 저는 뭐 다른 나라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데서 맡겨놓는 거지 이거를 청와대에서 그러면 논평을 내겠습니까? 당에서 논평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처럼 뭐 이거를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그러면 예. 그 사이에 그럼 미국과 어찌 보면 6.25 때 전쟁을 했던 이제 4개 나라 사이에서 어찌 보면 다시 그 논쟁을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뭔가 진행이 되도록 둬야지 정부가 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것에 방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평가를 해 주셨어요.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조금 잠잠하는 것이 또 다시 이런 관영 매체를 통한 또 보도가 있어요. 중국 언론 또 BTS는 중국 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안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 댓글을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근데 그 댓글을 하나를 딱 집어갖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았다는 거죠. 중국 당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제하라 이런 취지의 어떤 얘기를 내놓고 조금 잠잠한가 싶었는데 이 황구시보 사실 황구시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 그리고 강성 뭐 이런 내용의 보도들 많이 하죠 여기가.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윤용골 전 대표님하고 박찬일 교수님께도 뭐 시간 제가 짧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BTS 발언이 정말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이거든요. 6.25 70주년 예. 돼가지고
한국전쟁 76년 돼서 양국의 한미 양국의 남성과 여성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을 저렇게 중국이 공격하는데 여당 최고위원이 그 중국 자부심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죠. 민간 차원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집 아이가 동네 아이한테 폭력을 구타를 당했는데 예. 네가 왜 이웃집 아이의 자부심을 손상했느냐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여당 최고위원으로 발언이 옳지 않다고 보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민족주의적으로 애국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 결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윤봉길 의사도 조선족이라고 하고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도 윤동주 시인까지 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저 중국이거든요.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결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 영역이 있고요. 외교 영역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티즌 논란을 갖다가 외교 영역으로 습격시키는 게 과연 BTS를 도와주는 거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존심 논란을 얘기하고 있지만 BTS는 피해를 다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광고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BTS를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이 나서는 게 도와주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중국의 목리는 길들이기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애플이니 NBA니 정말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목리와 길들이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을 갖다가 외교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면은 이거는 국가 간의 싸움이 돼 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롯데처럼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BTS는 세계에 10억이 넘는 시장을 갖다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외교 영역으로 올릴 게 있고 안 올릴 게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진짜로 BTS를 도와주는 것은 이 문제를 갖다 키우는 게 아니라 예. 빨리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야당 쪽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성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정부 맨날 눈치만 보네. 그리고 어떨 땐 두둔까지 하네. 왜 그러는 거야?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 쪽 아니면 진보 진영 쪽에서 나오는 말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사안 역시 처음에는 이게 중국 네티즌들의 요건 좀 과도한 뭐 반응인가 했는데 이게 점점 그렇게 또 방향으로 가고 또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이것도 외교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독일에 설치된 소녀상 얘기죠. 이거 일본 쪽에서 뭔가 그동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움직였죠. 주로 민간이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생겼어요. 베를린 소녀상 일단 제자리 지킨다. 독일 해당 지역 구청 철거 명령 보류했습니다. 보류. 쟁점인 비문을 수정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이 내용을 다루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자막을 통해서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자막 내용 중에 이 철거 명령이 철회됐다 이런 자막이 나갔는데 정확하게는요. 보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철회가 아니라 보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안 돼. 일본 정신 못 차렸다. 이러면서 어제 이제 입장을 좀 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 철거 철회 촉구 성명문을 전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라서 사죄하고 배상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소녀상, 독일에 설치 소녀상 사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암암리에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뭔가를 우리 국내 상황을 빌밀 삼아서 독일 정부에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철거 명령까지 끌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상태에서 좀 그동안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철거 명령이 보류가 됐는데 사실은 여기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나서서 뭔가 지금까지 끌어낸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도 좀 나섰어야 되는데 예. 여태까지 좀 방치한 거죠. 예? 일본에서는 외무상이 직접 독일에다가 접촉해가지고 좀 철거해달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치하다가 지금 뒤늦게 나서서 하는데 그래도 저는 민간의 힘이 잘 발현이 됐다고 봐요. 이용수 할머니도 나서고 우리 민간 단체들이 또 독일에 있는 우리 교포들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단순한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호소한 게 어느 정도 먹힌 거 아니냐. 슈르더 그 과거 독일 총리까지 좀 나서서 예. 좀 협조 요청하고 또 독일의 지금 그 해당 그 베를린시 해당 구청장이 녹색당 출신인데 예.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 그 구청에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단 철수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철수를 하더라도 예. 그게 좀 아주 늦어지거나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비문에 그 위안부 상해 그 문안이 있잖아요. 문안을 일본을 좀 자극하는 문안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이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그 BTS 네티즌들이 폭력을 가하는 것도 예. 그렇고 그 민간 차원에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좀 뒤에서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가 된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교 수님, 사실 이 문제 일본이 파고든 부분이 정의연 국내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독일을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지금 애까지 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연, 윤미향 사태가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를 문제 제기한 측이나 예. 그래서 문제 제기 됐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손 떼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애까지 지금 버리게 생긴 거거든요. 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게 예.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도 홀대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홀대를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이거는 결국은 윤미향과 정의연 잡으려다가 정말 초가상가 다 태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야당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 예. 또 여기서 나 몰라라 하고 손 떼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둘 다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죄할 건 단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단죄를 왜 했느냐. 예. 윤미향하고 정의연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녀상 문제나 예.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력을 예. 모으기 위한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측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측도 이제는 머리를 맞댈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형구택 저도 그 말에 전 부위원장. 동의하고요. 근데 이거를 뭐 아마 일본이 정의연 문제를 이용했다 그러면 일본이가 문제인 것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독일이 아마 법원에 이분들이 그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예. 결국 독일의 그동안의 뭐 판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정부 입장을 보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죠. 판단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철거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법원에서. 예. 그다음에 독일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정치인이라든지 삼인당이라든지 녹색당 이런 분들이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과연 용납해야 되느냐. 실제로 보면 네덜란드에도 피해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마 법원에서 그 철거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예. 철거 안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굳이 저는 뭐 이 타협,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일본하고 타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일이 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청와대 또는 외교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것까지 근데 이 아닌가요? 설치를 정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이 소녀상 설치는 대부분 그렇죠, 민간에서 민간이죠. 하고 있어요. 예.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도 어쨌든 뒤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예. 저도 아마 좀 공식적으로 움직이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뭐 그 만난다든지 정도 일본이 했던 그렇죠. 수준 정도는 그 정도는 할 필요가 저는 있다.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래도 어쨌든 주체는 시민단체 나서는 게 맞고 저는 예. 아마 독일 법원이 철거 금지로 가처분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 쪽으로 좀 기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이 두 가지 종류죠. 일단 뭔가 음식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무슨 박스에 얼굴이 있고요. 이쪽은 치킨인데요. 먼저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어제입니다. 어제 각 의원실에 이렇게 상자 2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이 상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초코파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시절인데 보좌관들 의원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격려찬에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고 보내준 건데 여기 보시면 본인의 사진이 들어있죠. 얼굴이 또 빨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김태년 영어로 이름 돼 있고 밑에 부분 봐주세요. 이걸 어떻게 읽은 거죠? 파이팅? 파이팅인데 초코파이의 파이와 원래 파이팅의 그 팅을 붙여서 파이팅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제 눈길을 끄는 선물이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먼저 보냈습니다. 치킨을 보낸 겁니다. 지난 6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킨을 각 의원실에 프라이드 반 양념 반에 그 한 마리씩 보냈다고 합니다. 돈이 꽤 들었겠어요, 지금. 그런데 요 두 가지 모습이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국민의힘의 치킨, 원래 소속 의원들한테 보내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무소속인 의원 3분께도 이 치킨을 그 의원실에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의원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무소속은 원래 지금 당 소속 아닌데 치킨을 보냈어요. 이 뜻은 치킨으로 뭉치자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당신들은 어차피 복당할 거니까 미리 치킨 보냅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세 분이 어차피 선거 과정 공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 밖을 나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다른 뭐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철학이 달라가지고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대표가 이제 그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당에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의정 활동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는 어떤 야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홍준표 의원실 쪽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우리 치킨 받았다 이거 올린 거는 그러니까 뭔가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홍준표 의원실 측에서 어느 정도 이 복당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 특히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나홀로 복당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엿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될까? 이런 전망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지금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후보든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대선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본인도 주자로 뛰고 싶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양성의 일환으로 홍준표 대표도 뛰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땡기려는 힘도 약하고 본인이 꼭 들어가야겠다는 힘도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나중에 대선 국면,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당기는 힘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서울시장 결과에 따르면은 필요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수가 있는 거네요. 변한 지금. 상황인데 그 심판은 또는 그 어쨌든 수요라는 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뒤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이후의 거취에 따라서 달려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의원실로 배달된 초코파이와 치킨 뭐 이런 게 좀 공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로스쿨 의대. 뭐 이것을 졸업하게 되면은 어떤 자격을 갖게 되고요.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요. 보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69% 그리고 서울대 의대의 85%는 연소득 1억이 넘는 집 자녀들이더라.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대는 거의 90%에 육박하는군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돈 없으면 못 배운다가 되는 겁니다. 신입생 장학금 신청을 분석해 보니까 최고 등급의 소득, 그 등급에 속하는 자녀들이 입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로스쿨을 보면 평균 51%, 의대는 52%, 절반이 넘어갑니다. 빈부 따른 교육 불평등 수치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대개 이제 10분이 나누잖아요. 그럼 맨 꼭대기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1억이 넘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상 되시는 분이 많다는 거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박재환 교수님. 네. 뭐 로스쿨하고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40%가 강남 출신이고요. 또 과학고, 외교, 자사고 예. 이런 그 소위 명문고등학교 신입생의 다수가 또 부자 출신이고요. 그럼 고등학교만 그러냐? 국제초, 국제중,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소득 상위 수준들이 몰리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은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로스쿨까지 정말 교육의 불평등이 소득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은 이미 우리나라에 체제화돼 있다. 이렇게 이게 평가할 수밖에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미 정도면 유치원부터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면 수치가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빈부의 양극화가 예.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건주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해야죠. 음. 있는 입시 제도부터 예. 진짜 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아. 예, 판을 다 바꾸고 예. 진짜 없는 사람도 예. 명문대학, 로스쿨이나 의대로 갈 수 있는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가난한 애들이 예. 명문대학 가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개천에 용이 한 마리도 없고 다 개천에 가재하고 붕어하고 뭐 미꾸라지 정도밖에 없는 신분 사회가 자꾸 고착화 되는데 서울 강남 부동산 문제도 예. 결국은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 판을 예. 좀 제대로 좀 장기간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예.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게 생각이 또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로스쿨이나 의대가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구택 전. 네, 저도 뭐 위원장. 로스쿨 면접 좀 가보면요, 실제로 이제 대학 측에서도 보면 좀 있는 지금 그러니까 장학금 좀 신청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학비가 비쌉니다. 학교 비싼데 좀 뭐, 대학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게 겁니까? 아니라 이제 왜냐면 장학금 신청 많아지면 그중에 또 골라야 되니까 또 예. 있는 집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남자는 좀 뭐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고, 여자는 뭐 결혼을 안 했으면, 어느 정도 사실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면 좀 젊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로스쿨마다 합격률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래도 집안에 어느 정도 재력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예. 조금 나이가 좀 젊을수록 그래도 합격률이 높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선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로스쿨 만들 때 어느 정도 장학금 혜택을 주자, 그다음에 좀 사회 경험을 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던 거라서 저는 오히려 그 장학금이라든지 지역 할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봐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놓고 합격률에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보고 저는 있습니다. 뭐 그 예. 이번 정부에서 그냥 보여준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게 저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부모가 어쨌든 뭐 인턴 프로그램 했는데 이제 증명 써주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논문 같은 거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가서 자소서 다 좋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여당 측이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사람으로부터 꼬인 문제를 입시 제도로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예.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한다면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여당이 예.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로스쿨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수치가 좀 높습니다. 좀 높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신문들에 실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산으로 갔다, 용인으로 갔다, 다시 진천으로 다시 밀려난 한동훈 검사장. 이거 무슨 일입니까? 3개월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선 3번째 자리 이동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마지막 진천으로 간 거는 여기 본원이 있어요. 이 법무연수원. 지금 법무연수 소속인데 법무연수원 본원이 진천에 있어도 글로 관계한 거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선 이거 뭡니까? 인사정당성 의심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미애의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 날 용인에서 진천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뭐 어떤 관련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썼던 쓴소리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러다 다음 날 난 거 아니냐? 우연이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지금요. 추 장관 부임 뒤 3번째 자리 이동이다. 윤용건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인사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죠.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포렌식 얘기할 때 비밀번호를 한동훈 검사장이 안 알려줘서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니까 그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인은 하지만은 인사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고 저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인사 발령이 조직원들한테 나면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즉시 잊어라.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즉시 잊어라. 예.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큰 인물로 키우려고 저렇게 고난을 주는 거 아닌가. 근데 3번 올해 들어서 3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좋잖아요.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잖아요, 원래. 용인에서 진천으로 하니까 또 그렇게 좋게 죽어서 좋은 자리를 해석하시는군요. 살아서 좋은 자리 진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말고 예. 한동훈 검사장이 고시 합격하고 평탄대로를 걸었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서 탄탄대로로 승진 가도만 달렸잖아요. 예. 이런 저는 고난이 앞으로 큰 인물로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잘 받고 다시 한번 날개를 한번 피고 예. 하는 기회가 좀 오기 바란다 이런 생각을 요 듭니다. 밑줄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용인에서 진천으로 3명이 가게 돼요. 근데 3명의 연구원이 가는데 그중 검사는 한 검사장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현근택 전 네, 부위원장. 말씀드릴게요. 용인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용인에 예전에 이제 경찰대가 있었고 법무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경찰대는 아산으로 갔고요. 법무연수원은 원래는 이제 가려면 진천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일부는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 남아있죠. 네, 왜 그러냐면 어제 좀 뭐 신임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천은 좀 머니까 어찌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 다 가는 게 맞아요. 원래 소속은 법무연수원 소속인 거죠. 근무지가 뭐 진천이냐. 진천이 사실은 본사고 여지 보면 약간 지사 그렇죠. 개념이 본원입니다. 본원. 그렇죠. 본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면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근무했던 건 약간의 좀 수도권 뭐 이런 근무 편이기 때문에 소속을 바꾼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를 다시 인사명령을 냈다라고 하기는 뭐 큰. 근데 아무튼 시기가 시기라서 좀 공교롭다. 뭐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